고금소총과 야담. 광기가 낳은 딸 차덕봉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두련리에 살던 선비입니다. 같은 고향에 사는 어느 문관을 따라 함경남도 북천군 임소로 따라가서 지방 고을의 원을 찾아와서 관아에 묵던 손님이 되었습니다. 무료한 객지살이 중에 우연히 관계인 추안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문관이 사건에 연루돼 파직당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덕봉도 함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덕봉은 떠날 때 초안에게 이별의 증표로 부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는 부채에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응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두련이라 하시오. 자기가 사는 곳의 지명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뒷날 이름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심산에서였습니다. 기생은 때가 되어 딸을 낳고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덕봉은 알지 못했습니다. 북청에서 대흥까지는 1000리가 넘었고 소식이 끊긴 지도 여러 해였습니다. 덕봉도 초안에게 부채를 주고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덕봉이 학질에 걸려 위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침석에 엎드려 있으니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홀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아무개의 종이 서울에서 내려와 편지와 보자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령한 아무개 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옷과 인삼, 녹용도 있습니다. 덕봉은 매우 놀랐고 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열어보니 두련이 손수 장만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 축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살아서 한이 없을 것이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 편지에 쓴 말들이 간절하고 측은했습니다. 덕봉은 이를 읽고 홀연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딸을 낳아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 슬퍼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힘을 내 답장을 썼고 또 두련사라는 제목의 한수를 지어서 붙였습니다. 덕봉은 딸이 보내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련은 북청원에게 그 사연을 담은 글을 올려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은 사정을 가련히 여겨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련은 행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천리길을 떠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면 금마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뵈었습니다. 덕봉이 대흥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련은 계속 머물며 아버지를 모시고 즐거워하다가 돌아오라는 명을 받아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두서너 번 더 휴가를 얻어와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오래 머무르며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아쉬워했습니다. 마침내 두련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상을 다 치르고서 돌아갔습니다. 청학동에서 돌을 전수받은 김생, 진사 김기는 참판 김선의 아우인데 그 집이 원주 흥원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20살이 넘었고 재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김생이 어느 날 낮에 앉아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검은 갈기에 흰말의 안장을 얹어 몰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모시고 오랍니다. 즉시 이걸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김생만 보았고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생이 올라타자 말은 문을 나서서 날듯이 달렸습니다. 말이 산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한 동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이 있고 징계한 새와 요상한 짐승이 다니니 별세계였습니다.
백발의 노선인이 웃으며 김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는 나와 인연이 있어 데려왔으니 나에게 도를 배우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생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10여 명 있었는데 그중 도를 전수할 만한 고수는 3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강남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일본 대판성 오사카 사람이었습니다. 동 이름은 청학동이었습니다. 김생은 몇 달을 머물며 도를 전수받고 나서 작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앉아있기만 하면 말과 마부가 대령했으니 왕래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눈을 감고서 자는 듯 앉아 있었는데 혹은 3, 4일 혹은 6, 7, 8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어났으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청학동으로 가서 선생과 함께 상위를 거니는데 선생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기술을 보고 싶구나. 변신하는 걸 구경하면서 한번 웃어보자꾸나. 강남 사람은 백학으로 변해 날았고 일본 사람은 큰 호랑이로 변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생은 추풍낙엽으로 변신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생이 그걸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생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티끌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가오니 부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괴념치 마십시오. 또 저와도 고별하고 아무 병 없이 앉은 채로 입적했습니다. 이 일은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치는 처음에 아들에게 마음병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뒤 우연히 아들의 상자를 뒤지다가 청학동 일기와 수창한 시 그리고 신의한 사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 감추었는데 눈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배 장수를 도와준 길손. 영조 무인년 때 서울에 담배가 귀하여 담배 한 줌값이 서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지명 사람이 집안 논밭을 다 팔아 담배 3짐을 장만했는데 본전값이 5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강을 건너 저녁 무렵 남대문과 동작나루 사이에 있던 지명에 이르렀습니다. 길에서 탄건을 쓰고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담배짐이요. 그렇소이다. 요즘 담배가 귀한 시절이니 3짐이면 3,000냥은 벌 수 있겠소. 당신 때를 참 잘 맞추었구려.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서울길이 초행이라오.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 객주를 정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겠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초행길에 이리 귀한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오. 날 못 만났다면 낭패를 당할 뻔했소이다. 반드시 나만 따라다니시오. 그 사람은 담배 장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치던 종이 칠 무렵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조치해 주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자 주인이 호련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 물건이 적지 않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 수는 없소. 말이 할 일 없이 그냥 있는데 용산호에서 실어올 나무찜이 있으니 아침을 드시고 말을 몰고 가서 싣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소만 나는 용산 가는 길을 모르니 어쩌겠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종을 데리고 가시오. 담배 장수는 말을 먹이고 나서 그 집 종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새벽종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있는 사람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방에 도착하는 사이에 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을 찾아보았지만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담배 장수가 다시 돌아가려 해도 어둡고 깊은 밤에 하루 묵었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가 어느새 높이 떠오르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말고비만 쥐고서 도로를 방황하며 대성통곡하니 오가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앞다투어 묻고 그 형편을 다들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홀련 번거지를 쓴 건장한 사람 하나가 반쯤 취해 노래를 길게 뽑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왜 통곡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담배 장수는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길손이 이를 듣고 한번 웃어젖혔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내 전부 되찾아 주겠소. 그러면 담배 값이 반을 주겠소. 담배 장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담배를 되찾아 주시기만 한다면야 담배값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소이다. 길소는 담배 장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 세 필 중 늙은 말에 고삐를 풀어주어 앞서가게 하고 담배 장수와 길손이 세 마리 말을 따라갔습니다. 성안을 돌던 말이 홀련 어느 집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길손이 물었습니다. 이곳이 그 집이요. 담배 장수가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길손은 즉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나오자 길손은 담배 장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숙박했던 집 주인이요. 맞습니다요. 주인이 담배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오시오. 우리 집 총놈이 아까 먼저 와서는 길이 어두워 서로 잃어버렸다 했소.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소이다. 이제 돌아오시니 천만다행이요. 길손이 주인을 꾸짖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모궁으로 가는 담배를 중간에 도둑질하고 마부를 유인해 따돌리기까지 했느냐. 우선 담배 짐을 원래 수대로 꺼내놓을지어다. 길손은 기세가 당당했고 언사도 유창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핑계도 한마디 못 대고 담배 6짐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길손이 먼저 짐을 풀어헤치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있던 돈 300냥은 어디 갔느냐? 주인이 담배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담배를 가져올 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아. 담배 짐을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니 너무나 맹랑하오.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전날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맞소. 나는 모 궁마름인데 궁의 농장에서 바치는 담배와 돈 300냥을 가져가고 있었다오. 지금 그 돈이 없어진 건 주인장의 소관이라 난 모르겠소이다. 길손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모 궁의 종인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담배 짐이 오지 않길래 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름을 만나 이리로 왔습니다.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땅히 궁으로부터 조치가 있을 것이니 주인은 그걸 감당하겠는가. 길손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눈을 부라리니 그 기세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여염집 산 것이라 짐 속에 돈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괜히 우겨대는 허황된 말임을 알았지만 이미 담배를 숨겨둔 것을 들켰고 해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악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어 300냥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길손은 담배 장수에게 담배 단을 모두 묶어서 말에 싣고 가게 했습니다. 담배 장수는 담배를 자기 집에 두고 담배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팔아서 3천여 냥을 벌었습니다. 담배 장수가 그 돈의 반을 주니 길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쳐서 300냥을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매우 많소이다. 어찌 당신의 가련한 돈 그 이상을 바라겠소. 두말하지 말고 모두 실어가시오. 길손이 돈을 끝내 받지 않으니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통쾌해하고 탐복했습니다. 집안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후건, 의사 장우건은 신의주 사람입니다. 형제 5이 모두 담력이 있고 용감했습니다. 정묘호란 때 형 후순과 세 동생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후건은 그때 8살이었는데 노모와 함께 쌓인 시신 속에 엎드려 있다가 화를 면했습니다. 후건은 장성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남아로 태어나 정묘년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눈을 감지 않겠다. 마침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병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병자년에 임경업 장군을 따랐는데 먼저 돌아가던 적장을 요격해 포로로 잡혀가던 남녀를 구출했습니다. 장인 최효일 역시 단계지사였습니다. 서로 뜻이 맞았는데 후건이 효일과 모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모와 용맹을 갖추신 장인어른이 중국으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장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명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청나라 수도 심양을 공격한다면 청이 분명 우리나라의 도움을 청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어 청나라 지원병을 징발할 것입니다. 저와 동지 장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봉기하면 저들은 안팎에서 동시에 적을 맞게 될 테니 우리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효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호걸들과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호응한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되었고 앞다투어 군량도 가져왔습니다. 부윤 황희로가 소문을 듣고는 효일 등을 불러 매우 기특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최효일은 명나라로 들어가고 차이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 후건은 여기 남았다가 호응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몰래 중국에서 들어온 모시 50단과 백금 100냥을 주었습니다. 효일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나갈 때 함께 모의한 사람들이 강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작별했습니다. 술이 오르자 효일이 시를 지었습니다. 밤은 망고에 길기만 한데 언제야 1월이 밝아오랴. 눈물 한 줌 훔치는 사나이여. 그대 오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네. 후건이 화답했습니다. 장대한 포부는 사막을 달리고 붉은 마음은 해를 향해 빛나도다. 예주 땅에는 1000년 뒤에도 뱃머리 두드리는 군자의 행차 있으리. 일양도 화답했습니다. 북막의 구름이 아직 검은데 남쪽 하늘해는 이미 밝아오도다. 신주, 중원 모두를 이 한 배에 맡기도다. 최인일도 화답했습니다. 오랑캐 치욕에 눈물 뿌려도 1월에 걸린 마음 밝기만 하지. 한이 없는 남아의 계획을 떠나는 이 배에 가득 실었네. 효일은 바다를 건너 곧장 오삼계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오삼계는 효일을 매우 반기며 그를 각 군영의 종사품 무관 벼슬인 파총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의심했습니다. 청에 투항해온 한인을 선발해 우리나라에 첩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의주에 도착해 후건을 방문하고는 자기가 최효일의 수양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말했습니다. 최공께서는 지금 오장군 휘하에 계십니다. 장차 남쪽 장군 장아무개와 함께 해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후건이 그 말을 믿고 효일에게 한글 편지 8폭을 써서 옷에 감춰 보냈습니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인어른이 중국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본국에 환란이 끼칠까봐 가족을 가두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지난해 용골대가 와서 삼공과 육경을 잡고 김상원 등 여러 공도 잡아가 온 나라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원컨대 장인어른께서는 빨리 명나라 장군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오십시오. 차이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황부윤을 통하면 명나라 조정과 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지 아무개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첩자는 이 편지를 갖고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 임금이 조선 포로를 불러 편지를 해독하게 하고는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즉시 사신을 보내 후건의 편지에 이름이 오른 자 11명과 황희로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살되었으니 때는 신사년 11월이었습니다. 후건은 잡혀갈 때 집안 사람들이 통곡하자 태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 죽게 되어 있지만 마땅히 죽을 곳을 찾는 일이 어려울 따름이다. 오늘 나는 집안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일이 먼저 발각되어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죽음에 부끄러운 바는 없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된 김공, 감사 김치는 호가 남봉이며 백곡 김득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람의 운수를 잘 알아맞히니 기이하고 신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해군 시절 홍문관 교리 벼슬을 했는데 뒤늦게야 후회하고 병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용산 위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숨기고 손님도 사절했습니다. 하루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남산동에 사시는 심생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김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종객께서 제가 병든 것을 모르고 오셨소이다. 인사를 끊은 지가 오래이니 지금 맞이할 수 없음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리고 객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공은 평소에 매번 자기 사주를 넣어 평생 운수를 점쳤는데 물수변성을 가진 사람의 힘을 얻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문득 방금 왔던 손님의 성을 따져보았는데 물수변이 들어있었으니 그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인 듯했습니다. 급히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중간에 손님을 모셔오게 했으니 그가 바로 심기원이었습니다. 심생이 노비를 따라 돌아오니 김공은 바삐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를 끊은 지 오래되었고 때마침 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께서 왕림하셨는데도 저라고 맞이하는 예를 잃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심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어르신께서 닥쳐올 운수를 미리 아는 것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들어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이렇게 엿주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 40의 궁핍한 선비로 운명이 기구한 탓에 오늘 어르신의 신령스러운 눈으로 한번 묻거나 따져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사주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자기 사주도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공이 일일이 보고는 극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부기가 바로 앞에 왔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이 또 사주 하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기도 원치 않고 다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답니다. 김공이 그 사주를 한번 힐끗 보고는 즉시 시중드는 이에게 자리를 깔고 상을 펴라했습니다. 자신은 일어나 관복을 입고 꿇어앉아 그 사주를 상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사주는 귀하여 감히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사람의 명수가 있으니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물러나려 하자 김공이 말했습니다. 병중의 늙은이가 수심과 어지러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종객께서는 부디 잠시 더 머무르며 병든 사람의 회포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묵어달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김공이 심생에게 무릎을 가까이 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하필 이런 때 불행하게도 벼슬에 나아가 조정에서 발을 더럽혔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여 문을 닫아 걸고 병을 핑계 삼아 칙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조정이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와서 질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심생이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마침내 진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거사하려 합니까? 아무 날로 정했습니다. 김공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날이 길하기는 길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사는 살파랑이 있는 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날은 작은 일을 하기에 길하지만 대사를 도모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택일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이 역서를 펴서 골똘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3월 16일이 길일입니다. 이날은 살파랑을 범하는 날이니 거사할 때 설사 밀고 하는 자가 생기더라도 조금도 해가 되지 않고 분명 무사히 순조롭게 평정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날 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생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의 성함을 우리의 농명책에 기입하겠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올시다. 다만 공께서 이를 이루고 나서 죽게 될 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심생이 흔쾌히 응낙을 하고 떠났습니다. 인조반정을 이룬 뒤 많은 사람이 김공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들 말했습니다. 심공은 온 힘을 다해 김공을 구해주었습니다. 김공을 경상도 관찰사로 등급을 뛰어넘어 벼슬을 내려주었으나 김공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김공은 중국 술사에게 자기 사주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사는 시 한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화산에 솥 한 나그네,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았지. 그러나 김공은 그 뜻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김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순시를 하다가 안동부에 이르러 돌연 학질에 걸렸습니다. 학질을 물리칠 방법을 두루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당일 검은 소를 거꾸로 타면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김공은 소를 타고 마당을 돌아다녔는데 소에서 내리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극심해지자 한 기생에게 머리를 지압하게 했습니다. 기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 했습니다. 그는 호련 중국 사람의 시골을 떠올리며 탄식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도다. 그러고는 새 자리를 펴라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김공은 다시 누워서 베개를 베고 태연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삼척원 아무개가 관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공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공께서 무슨 일로 타도까지 오셔서 하관을 찾아주셨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닐세. 아까 작고하여 염라왕으로 부임하는 길에 자네를 보러 왔다네. 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내가 부임해 가면서 공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네. 자네가 평소의 정의를 생각해서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나. 삼척원은 속으로 허황된 일인 줄 알았지만 김공이 그렇게 간곡히 청하니 상자 속에서 비단 한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김공은 흔쾌히 받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삼척원이 매우 놀라고 의아하여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그날 김공이 자기가 순시하던 안동부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김공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구당 박장원과 김공의 아들 백곡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구당은 일찍이 북경에서 추수를 해보니 모년모월에 죽을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당은 그의 정초의 사람과 말을 보내 백곡을 초대해 종이를 주며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곡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를 쓰라는 것인가?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신 존장께 보내는 편지를 얻고 싶네. 백곡이 황당해하며 써주지 않자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가? 황당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위해 편지를 써주게나. 거듭 간청하니 백곡이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구당은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게 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박아무개의 수명이 올해 끝나려 합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시어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겉봉투에는 아버님께라고 쓰고 안봉투에는 소자 아무개 아렘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자 구당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백곡과 함께 그 편지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죽음을 면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과연 구당은 그 애를 무사히 보내고 수십 년 뒤에 죽었습니다. 일이 허황되고 망령스럽지만 어쨌든 김공의 혼백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달랐습니다. 김공은 그 뒤로도 밤마다 수행원을 많이 거느리고 등촉을 나란히 들고서 장동과 낙동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친구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새벽 한 소년이 낙동을 지나다가 길 위에서 김공을 만나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 내 기일이라네. 흠양을 하러 갔다가 재물이 불결하여 흠양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길일세. 그러고는 홀연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즉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창동에 있었습니다. 백곡이 제사를 끝내고 나오자 소년은 김공과 주고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백곡은 크게 놀라 곧바로 내청으로 들어가 재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결한 물건은 없었는데 다만 떡 속에 사람의 털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길에서 김공을 만났는데 김공이 말했습니다. 내 일찍이 남의 강목을 빌려보았는데 돌려주지 못했소. 몇 건 몇째 장에 금박을 끼워두었소. 돌려줄 때 그걸 살피지 못하면 금박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오. 이 말을 우리 집에 꼭 좀 전해주구려. 강목 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돌려주라고.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백곡이 강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금박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이한 일이 참 많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